제101화 마초의 귀순 제1장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지난날 여포의 무용을 방불케 하는 마초라면 유비를 사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 이에 장로는 먼저 황권을 샛길로 돌려보낸 다음 마초에게 군사 2만을 내주었다. 이때 마초의 장수 방덕은 병이 나서 함께 가지 못하고 한중에 남게 되었다. 장로는 방덕 대신에 군사를 감독하는 감군으로 양백을 임명했다. 마초는 사촌동생 마대와 함께 길이를 택해 길을 떠났다. 이 무렵 유비의 군마는 부성의 주둔에 있었는데 법정에 서찰을 갖고 성도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 유비에게 아뢰었다. 유장이 서찰을 찢어버리며 저를 내쫓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서찰을 찢었다고? 예, 그뿐 아니라 유장의 종사로 있는 정탁이란 자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계책이던가? 들녘에 있는 곡식과 각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모두 불태우고 파서의 백성들을 모두 부수 서쪽으로 피난시켜라. 그런 다음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라. 그리고 일절 나가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면 된다는 계책을 유장에게 올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깜짝 놀랐다. 그래, 그 계책이 실행에 옮겨졌단 말이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실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 계책대로 실행된다면 우리 형세가 잠옷 위태로워지겠구려. 유비가 제갈량을 보고 말하자 옆에 있던 법정이 웃으며 대꾸했다. 주공께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계책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장은 결코 그 계책을 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과연 법정의 말대로 그날 하루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새 소식이 들어왔다. 유장은 백성을 이동시키기 싫어 정탁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비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속히 군사를 전진시켜 면주권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곳을 얻는다면 성도를 취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에 유비는 황충과 위원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전진토록 했다. 한편 면주관을 지키고 있던 비관은 유비의 군사가 온다는 보고를 받자 이엄을 출전시켰다. 이엄은 3,000군사를 이끌고 나가 유비의 군사가 포진한 곳 맞은편에 진을 쳤다. 유비 쪽에서는 황충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이엄과 4,50합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제갈량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싸우다 말고 중간에 돌아와야 했던 황충이 제갈량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엄을 막 사로잡으려던 참인데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었소이까? 나도 이엄의 무예를 보았는데 힘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더군요. 내일 다시 싸울 때는 패한채하며 산 꼴짜기로 유인하시지요. 기습작전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이에 그리하겠소. 황충은 일단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신이 평가절하 당한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다음날 이엄이 싸움을 걸어오자 황충이 다시 나가 싸웠다. 그러나 제갈량의 작전 지시도 있고 하여 이번에는 10합을 채우지 않고 패한 것처럼 달아났다. 이에 이엄이 신이 나서 쫓아왔다. 구불구불 산골짜기를 쫓아가던 이엄은 어느 순간 자신이 적의 계책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각하라. 그렇게 외치며 말머리를 돌리는데 어느새 군사를 버려 세운 위원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산마루에 제갈량이 모습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양쪽에 쇠뇌자비들이 매복해 있어. 공이 항복하지 않으면 당사원의 원수를 갚겠소. 외통수였다. 이엄이 허겁지겁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어던지고 투항하니 군사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이렇게 하여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싸움을 승리로 거둔 제갈량은 항복한 이엄을 유비 앞으로 데려왔다. 유비가 매우 정중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맞이하자 이에 감복한 이엄이 말했다. 비관은 유익주의 처남이지만 저와도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좋소. 면주관으로 돌아가서 비관을 설득해 보시오. 유비가 승낙했다. 이에 면주관으로 돌아간 이엄은 비관을 만나자 유비를 찬양했다. 유연덕은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군도 나를 믿고 항복하시구려. 만일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할을 당하게 되리다. 비관은 이엄의 충고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이에 유비는 곧장 면주관으로 들어가 성도 공략을 의논하고 있는데 전령이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가맹관이 지금 동천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맹달과 곽준이 지키고 있으나 장로가 보낸 마초 양백마대의 군사가
다급히 몰아치고 있어 구원이 늦으면 가맹관은 가망이 없습니다. 유비는 크게 놀랐다. 제갈량이 다급히 말했다. 아무래도 장익덕과 조자룡 두 장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룡은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익덕은 여기 있으니 서둘러 그를 보내야겠소. 주공께선 아무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익덕을 좀 자극하여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형님께 하직 인사 드리러 왔소. 가서 맞춰와 싸워야겠소. 가맹관이 마초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다. 제갈량은 들은 척도 않고 유비를 보고 말했다. 지금 마초가 가맹관을 침범하였으나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형주에 있는 관운장을 불러와야 맞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버럭 화를 냈다. 군사는 어찌 나를 작게 보시오? 내 일직이 조조의 100만 대군도 홀로 물리친 적이 있는데 어찌 마초 같은 필부를 걱정한단 말이오? 익덕께서 강물을 막고 장판교를 끊었을 때는 조조가 우리의 허실을 몰라서 물러갔던 거지요. 만일 우리의 허실을 알았다면 장군이 어찌 무사하였겠습니까? 그건 지금 마초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동관의 싸움에서 조조로 하여금 수염을 자르고 붉은 점포마저 벗어버리게 하였지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으니 예사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운장 역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장비를 한껏 자극하는 말이었다. 참다 못한 장비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 지금 가야겠소. 마초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떤 군령이라도 달게 받겠소. 기다리던 대답이 나오자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군령장을 써놓고 선봉을 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유비를 향해 말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도 다른 군사를 이끌고 가 그를 도우셨으면 합니다. 나는 면죽관에 남아 지키다가 조자룡이 오면 따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위원이 끼어들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위장군은 기마병 500기를 이끌고 먼저 떠나도록 하시오. 기마병을 이끄는 위원이 가장 먼저 떠났고 그 뒤로 제2대를 이끄는 장비, 그 뒤로 후군을 이끄는 유비가 차례차례 가맹관을 향해 떠났다. 가장 먼저 가맹관에 도착한 위원의 기마척 후병은 양백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위원이 달려들자 양백도 맞붙었으나 싸운 지 10합도 못 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위원은 장비에 앞서 척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양백을 뒤쫓았으나 앞쪽에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바로 마대의 부대였다. 위원은 그가 마초인 줄 알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갔다. 미처 10합도 채우지 않았는데 마대가 패에 달아났다. 위원이 뒤쫓자 달아나던 마대는 갑자기 몸을 돌려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이 위원의 왼쪽 어깨로 날아와 박혔다. 위원이 말머리를 돌리자 이번에는 달아나던 마대가 위원을 쫓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맹관 앞까지 쫓아오니 왼장수가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며 가맹관 위에서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알고 보니 가맹관에 막 도착한 장비가 가맹관 앞에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내려온 길이었다. 장비는 위원을 구하고 나서 적장에게 소리쳤다. 너는 웬 놈이냐? 통성명이나 하고 싸우자. 마대가 대답했다. 내가 바로 서령의 마대다. 뭐야? 마초가 아니었어? 그럼 냉큼 돌아가거라. 너는 내 상대가 못 된다. 가서 마초에게 연인 장익덕이 왔다고 전하거라. 뭐가 어쩌고 어째? 내 어찌 날 딸보는 것이냐? 화가 치민 마대는 창을 꼬나들고 장비에게 덤볐으나 연합을 싸우지 못하고 패에 달아났다. 장비가 뒤쫓으려 하자 말을 탄 사람이 가맹관에서 달려내려오며 외쳤다. 아우야, 놔두거라. 쫓을 것 없다. 돌아보니 유비였다. 이에 장비는 더 이상 쫓지 않고 유비와 함께 가맹관으로 돌아왔다. 유비가 말했다. 내 조급한 성미가 염려되어 얘까지 따라왔다. 기왕 마대를 이겼으니 우선 하룻밤 쉬고 나서 내일 마초와 싸우자꾸나. 제2장. 다음날 날이 밝자 가맹관 밑에서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더니 마초의 군사가 도착했다. 유비는 가맹관 위에서 창을 든 마초가 말을 타고 영문깃발 그림자가 드리운 곳까지 달려나오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에는 사자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짐승무늬띠를 두르며 몸에는 은빛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첫째 그 특출난 차림새와 둘째 그 출중한 인물에 유비는 감탄했다. 아, 사람들이 금마초라 하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금마초란 뛰어난 마초라는 뜻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비는 곧 가맹관 밑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렸다. 아직 출전하지 마라. 우선 날카로운 기세는 피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가맹관 아래 있는 마초는 연신 장비에 약을 올리고 있었다. 촌놈 장비야. 내가 찾던 마초께서 오셨느니라. 어디 숨었느냐? 두려운 게냐? 관 위의 장비는 장비대로 마초를 한 입에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다. 네댓 번 내려가려다가 그때마다 유비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느라고 어느새 오후가 되었다. 유비가 마초의 진을 살펴보니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나른해져 있었다. 이를 본 유비가 장비에게 말했다. 이제 됐다. 익덕은 500기만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 이에 신이 난 장비는 기마병을 이끌고 나는 듯이 관을 내려갔다. 마초는 장비의 군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더니 향을 들어 뒤쪽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마초의 군사들이 화살이 닿지 못할 거리만큼 뒤로 물러났다. 장비의 군마도 멈추어 섰으나 가맹관에서는 아직도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중이었다. 창을 꼬나든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놈은 연인 장익덕을 알고 있느냐? 마초가 말했다. 장익덕이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작과 후작을 배출해온 명문인데 어찌 너 같은 촌놈을 알겠느냐? 이에 성깔이 난 장비가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자 마초 역시 말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곧 말이 엇갈리며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다. 말들이 콧김을 내뿜고 창과 창이 어우러진 공방전이 100여합이나 계속되었는데도 승부는 나지 않았다. 참으로 호랑이 같은 장수로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유비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초에 대한 탐이 나면서도 혹시나 장비가 실수할까 싶은 두려움에 징을 치게 했다. 퇴각의 징소리가 들리자 두 장수는 싸움을 중단하고 각기 자기 진으로 돌아갔다. 진으로 돌아와 잠시 말을 쉬게 한 장비는 투구도 안 쓰고 두 것만 두른 채 말에 올라 진 앞으로 다시 나갔다. 마초는 나오너라. 결판을 내자. 도전을 마다할 마초가 아니었다. 장비의 호통 소리에 말을 타고 달려나온 마초와 장비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유비는 장비가 실수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여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 갑옷을 걸치고 관을 내려갔다. 장비와 마초의 싸움은 다시 100합을 넘었으나 둘 다 싸울수록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유비는 징을 울리게 하여 싸움을 중지시켰다. 두 장수는 떨어져 각자의 진으로 돌아갔다. 유비가 진으로 돌아온 장비에게 말했다. 마초는 매우 용맹한 자니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오늘은 이만 관으로 물러났다가 내일 다시 싸우도록 하자. 징소리 때문에 일단 진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싸움을 중단당한 장비는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다.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소. 장비가 그렇게 외치자 유비가 달랬다. 오늘은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지 않느냐? 횃불을 밝히면 되지 않소. 그때 말을 바꿔 탄 마초가 다시 진 앞으로 나와 외쳤다. 장비야, 나와 밤싸움을 한번 해보겠느냐? 성갈이 난 장비는 유비와 말을 바꿔 타고 진 앞으로 달려나갔다. 내 놈을 잡기 전에는 내 맹세코 관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그러자 마초도 마주 소리쳤다. 오냐, 나도 내 놈을 이기지 못하면 앵세코 군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양쪽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저마다 횃불을 드니 싸움터는 대낮처럼 밝아졌다. 수백 수천의 횃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두 장수는 그날 들어 세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초가 20여 합쯤 싸우다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것이었다. 장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놈, 어디로 달아나느냐? 원래 마초는 장비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임을 알고 계책을 세워둔 터였다. 그래서 패한 척하고 달아나다 장비가 쫓아오면 몸을 휙 돌려 구리추를 던질 속셈이었다. 그러나 장비도 마초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대비하면서 쫓고 있었다. 그래서 마초가 구리추를 던질 때 번개같이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날아온 구리추는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비는 놀라는 가운데서도 마초의 계략을 응용할 생각이 났다. 비겁하게 속임수를 치다니. 너도 한번 맛보거라. 이에 고삐를 당겨 말머리를 돌렸다. 이번에는 마초가 그를 쫓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장비는 갑자기 몸을 틀면서 마초를 향해 활을 쏘았다. 마초는 민첩하게 몸을 피하더니 말머리를 자기 진으로 돌렸다. 이에 장비도 자기 진으로 돌아갔다. 유비가 진 앞으로 나가 맹기 마초에게 외쳤다. 나는 사람을 인의로 대하고 간사하게 속이지는 않는다. 마맹기, 그대는 군사를 거두어 쉬도록 하라.
그 틈을 타서 뒤쫓지는 아니할 것이니. 아무리 천하맹장이라도 온종일 장비와 싸웠으니 몸이 피로하지 않을 리 없다.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인 마초는 자신이 뒤쪽을 맡아 경계에 임하며 군사들을 천천히 뒤로 물렸다. 이를 보고 유비 또한 군사를 거두어 가맹관으로 올라갔다. 제3장. 이튿날 장비가 관을 내려가 마초와 다시 싸우려는데 병사 하나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군사께서 오셨습니다. 유비가 맞아들이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들으니 맹기는 천하의 호랑이라더군요. 만일 익덕과 끝까지 싸우면 둘 중 하나는 상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룡과 한승에게 면죽관을 지키라 하고 제가 밤을 도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마초가 주공계 투항하도록 작은 계책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가 반색을 하며 제갈량에게 물었다. 내가 보기에도 마초는 뛰어나게 용맹하여 몹시 애착이 가더이다. 어찌하면 그 같은 장수를 얻을 수 있겠소? 제가 들으니 동천의 장로는 스스로 한여왕이 되고 싶어 하고 수하의 책사 양송은 뇌물을 몹시 밝힌다더군요. 그러니 사람을 먼저 한중으로 보내 금은보화로 양송의 환심을 산 다음 장로에게 서찰을 보내십시오. 내가 유장과 서천을 다투는 것은 그대의 원수를 갚는 것도 되니 그대는 우리 사이를 이간지라는 말을 듣지 말라. 이고시를 매듭 지은 뒤 그대가 한영왕이 되는 것을 보장하겠노라는 말을 서찰에 쓰시고 장로로 하여금 마초의 군마를 철수시키도록 하십시오. 아주 좋은 계책이요. 하지만 장로가 군사를 철수시킨다고 해서 마초가 내게 투항할 것은 아니지 않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저들이 철수할 때 마초를 항복시킬 계책을 따로 쓸 것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서찰을 써서 손건에게 주고 금은 보화를 들려보냈다. 지름길을 따라 한중으로 간 손건은 먼저 양송을 찾아가 이 일을 설명하고 금은 보화를 건넸다.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손건을 장로에게 데려간 뒤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말로 거들었다. 유비의 서찰을 읽고 난 장로가 양송에게 물었다. 유비는 벼슬이 좌장군일 뿐인데 무슨 수로 내가 한여왕이 되는 것을 보장한단 말인가? 좌장군이란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위장군에 이은 서열 5위의 무관벼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아니지요. 유비는 단순한 좌장군이 아니라 한나라의 황숙이십니다. 마땅히 임금께 주청들을 자격이 있죠. 양송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랬다. 이에 장로는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사자를 불러 명을 내렸다. 마초에게 싸움을 그만두고 즉시 군사를 철수시키라고 알려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로의 사자가 마초에게로 떠난 뒤 손건은 양송의 집에 머물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초에게 갔던 사자가 하루도 안 되어 돌아와서 아뢰었다. 마초는 공을 세우기 전에는 군사를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장로는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소환했지만 역시 듣지 않았다. 연달아 3차례나 불렀는데도 마초가 돌아오지 않자 곁에 있던 양송이 장로의 의혹을 부추겼다. 그자는 평소에도 신의가 없었는데 철군하라는 명을 듣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모발의 뜻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뜬 소문을 퍼뜨렸다. 마초는 서천을 빼앗아 스스로 촉의 왕이 되려 한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할 뿐 한중에 신하가 될 마음은 없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장로가 양송을 불러 물었다. 마초가 딴 마음을 품은 모양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자 양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책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마초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르십시오. 내가 꼭 공을 세우고 싶다면 한 달간 기한을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3가지 일을 수행하라. 만일 수행하면 상을 내리겠지만 수행 못하면 목을 베겠다. 첫째는 서천을 빼앗고 둘째는 유장의 수급을 가져오며 셋째는 형주의 군사를 물리치라. 이 3가지 일을 해내지 못하면 내 목을 바쳐야 하리라. 이렇게 이르시는 한편 아우 장위에게 가맹관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목들을 지키도록 하여 마초의 군사반란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장로는 양송의 계책에 따라 마초의 군영으로 사람을 보냈다. 3가지 조건을 듣고 난 마초는 크게 놀랐다. 어찌 이 변하였단 말인가? 그리고는 사촌동생 마대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싸움을 그만두고 철군하는 수밖에.
마초의 결정에 마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철군 준비를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송은 곧 다른 소문을 퍼뜨렸다. 마초가 회군하는 것은 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문이 떠돌자 장로의 아우 장인은 군사를 7길로 나누어 좁은 길목들을 지키며 마초의 군사가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마초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달리 어찌해볼 뾰족한 수가 없었다. 세작들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지금 마초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마초의 군영으로 찾아가서 닳지 않는 새치의 혀를 놀려 그의 항복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은 내게 팔다리처럼 중요한 분인데 만일 일이 잘못되면 어찌하오? 염려 마십시오. 유령껏 마초를 설득하여 돌아올 것이니 안심하고 계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려. 제갈량은 가겠다고 하고 유비는 말리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조은의 추천장을 지닌 서천 사람 하나가 귀순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유비가 불러들이니 그는 바로 건영군 유원 출신으로 성명은 이회 자는 더강이라 하는 사람이었다. 유비가 물었다. 전에 들으니 공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서천에 오지 못하도록 유장에게 간곡히 간하였다는 분인가 본데 지금은 어찌하여 내게로 돌아선 것이오? 그러자 이회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좋은 새는 나무를 살펴보고 깃들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유익주에게 간한 것은 신하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니 반드시 패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어진덕을 촉당해 펴고 계시니 반드시 성공하실 것을 알기에 이렇게 귀순한 것입니다. 유비가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께서 이곳에 오셨으니 반드시 이 유비에게 유익한 일이 있겠군요. 좋은 방책을 들려주십시오. 이회가 말했다. 지금 마초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합니다. 옛날 농서에 있을 때 그와 약간의 안면이 있는 제가 그를 찾아가서 항복을 권하면 어떻겠는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끼어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 대신 마초를 설득할 사람을 구하고 있던 참이요. 공이 어떤 말로 마초를 설득하는지 듣고 싶구려. 그러자 이회는 제갈량에게 다가가 귀옛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즉시 마초에게 보냈다. 제4장. 마초의 군영에 도착한 이회는 먼저 사람을 시켜 자신의 이름부터 전하게 했다. 찾아온 사람이 이회라는 것을 듣자 마초가 말했다. 이회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니 필시 나를 설득하려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무사 20명을 불러들였다. 너희들은 군막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명을 내리면 즉시 그를 난도질하거라. 잠시 후 안내를 받은 이회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군막 안에 단정히 앉아 미동도 않고 있던 마초가 이회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세객으로 그대를 설득하러 왔소이다. 이회가 자신이 온 목적을 숨기지 않고 밝히자 마초는 뜨끔했다. 내 칼집에 나를 새로 간 복음을 넣어두었으니 한번 말해보거라. 내 말이 내게 통하지 않으면 즉시 이 복음을 시험해보리라. 그러자 이회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 장군에게 화가 닥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 새로 간 복음으로 내 머리를 시험하기는커녕 그 복음을 스스로에게 쓰게 될까 두렵구려. 뭐라고? 내게 화가 닥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듣기로 월나라의 처남이인 서신은 아무리 헐뜯기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름다움까지 헐뜯지는 못하였고 제 나라의 천하박색 무염은 아무리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못생긴 얼굴까지 칭찬하지는 못하였다 하더이다. 해가 중천에 이르면 서쪽으로 기울고 달이 차면 이지러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 아니오. 지금 조조는 장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고 농서 또한 짓지 못할 오욕을 남긴 원한의 땅이오. 앞으로 나아간다 하여도 유장을 구하고 경주의 군사를 물리칠 수는 없고 뒤로 물러간다 하여도 양송을 젖히고 장로의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었소이다. 지금 천하의 장군을 받아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실 주인도 없는 혼자 몸으로 만일 위수교에서의 패배나 기성에서의 실수를 되풀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소이까? 한마디 한마디가 마초의 마음을 찔렀다. 이회의 조리정연한 말에 마초는 한동안 침묵하고 있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이회에게 말했다. 공의 말이 참으로 옳소이다. 나는 지금 갈 데가 아무것도 없구려. 공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어찌 군막 뒤에 무사들을 숨기고 있는 거요? 마초는 몹시 무안해하며 무사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그제서야 이회는 본론을 꺼냈다. 유황숙은 훌륭한 인재에게
예의와 겸손으로 대하고 있소이다. 나는 그분이 꼭 성공할 것을 알기에 유장을 버리고 귀순한 것이요. 공의 선친께선 지난날 유황숙과 함께 역적을 토벌하기로 약조하셨던 분인데 공은 어찌 어두운 길을 버리고 밝은 길로 나가 위로는 선친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공과 이름을 세우려 하지 않으시오. 그 말을 들은 마초는 이제까지 캄캄했던 눈앞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이에 즉시 양백을 불러들여 단칼에 목을 잘랐다. 그리고 그 수급을 가지고 이회와 함께 가맹관으로 올라가 유비에게 항복했다. 유비가 몸소 그들을 맞아들이고 귀한 손님의 예로 대우하니 마초는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했다. 이제 밝은 주공을 만나니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손권도 이미 가맹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손권의 임무가 마초를 얻는 것이었으니 일은 잘 마무리된 셈이었다. 유비는 곽준과 맹달에게 가맹관을 지키라 이르고 군사를 거두어 성도로 향했다. 도중에 조은과 황충이 나와 유비를 면죽관으로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초계 장수 유준과 마한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조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가 나가 그 두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휙 날아오르더니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유비는 마초를 대접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게 했는데 참석자들이 서열에 따라 자리에 채앉기도 전에 싸우러 나갔던 조은이 두 사람의 수급을 들고 돌아와 술자리 앞에 바쳤다. 번개 같은 조은의 솜씨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마초였다. 전부터 명성은 듣고 있었지만 더욱 존경하는 마음이 되었다. 한편 자신도 솜씨를 자랑해보고 싶었던지 유비에게 아뢰었다. 주공께서 몸소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유장을 불러내 항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우마대와 성도를 취해 주공께 두 손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날 유비는 일련의 일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루 종일 입가에 웃음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